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입니다. 사피엔스와 함께 유발 하라리의 대표 저서이면서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읽는 책의 선정 기준은 순전히 제가 읽고 싶은 책이라는 이유밖에는 없거든요.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구독자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도 읽어보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 읽었던 사피엔스가 인간의 발생과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읽을 호모데우스는 인간의 미래를 관측, 전망하는 내용이라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논제들이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인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 가치와 생존 경쟁,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 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호모데우스에서 예측한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더라고요. 오늘 읽을 부분은 첫 번째 인류의 새로운 의제이고요. 책 속의 한 문단으로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 본래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세 번째 천년이 시작하는 새벽, 인류가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눈을 비빈다. 지난밤의 끔찍한 악몽이 아직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가시철망에 휘감겨 있고 거대한 버섯구름도 있었어. 그래, 그냥 나쁜 꿈이었을 뿐이야. 인류는 욕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거울에 주름살을 비춰보고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다이어리를 펼친다. 오늘 해결할 일은 뭐지? 수천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대로였다. 똑같은 세 가지 문제가 20세기 중국인, 중세 인도인, 고대 이집트인을 사로잡았다. 기아, 역병, 전쟁은 언제나 이 목록의 최상위에 있었다. 대대로 인류는 모든 신과 천사와 성자에게 기도했고 수없이 많은 도구와 제도와 사회 시스템을 발명했다. 하지만 굶주림, 전염병, 폭력으로 수백만 명씩 계속 죽어갔다. 많은 사상자와 예언가들이 기아, 역병, 전쟁은 신의 거대한 계획 또는 불완전한 인간 본성의 일부라서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는 한 인류는 이 문제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세 번째 천년이 밝아올 무렵 인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일이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는데 그럭저럭 성공했다는 것이다. 물론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자연에 불가해하고 통제 불가능한 폭력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이제 어떤 신이나 성자에게 이 문제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아, 역병, 전쟁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대개는 잘 막아낸다. 눈여겨볼 만한 실패 사례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실패의 순간에도 우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불완전한 세계의 작동 원리라거나 신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아, 역병,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누군가 잘못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번에는 잘하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실제로 효과가 있다. 그런 재앙들이 확실히 점점 줄어든다. 역사상 처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이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많고, 늙어서 죽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많고, 자살하는 사람이 군인, 테러범, 범죄자의 손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가뭄, 에볼라, 알카이다의 공격으로 죽기보다 맥도날드에서 폭식해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대통령, CEO, 장군들의 일정표에 여전히 경제 위기와 군사적 충돌에 관한 내용이 가득 적혀 있다 해도 인류는 이제 눈을 들어 역사의 거시적 척도에서 새로운 지평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다음으로 무엇이 인류의 최상의 의제로 떠오를까? 화재 없는 세상의 소방수처럼 21세기 인류는 전대미문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건강하고 풍족하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과 창의력을 쏟을 것인가? 생명공학과 정보기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막대한 힘을 생각하면 이 질문은 더더욱 시급하다. 그 힘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기아 역병 전쟁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터무니없고 순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뭘 인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루 2달러 이하로 근근히 살아가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어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어떤가? 이런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21세기 초의 세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다음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인류가 다뤄야 할 과제를 파헤쳐보자. 수천 년 동안 인류 최악의 적이던 기아부터 시작해보자.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칫하면 생물학적 빈곤선 아래로 떨어져 영양실조와 굶주림에 처할 수 있는 상태로 살았다. 작은 실수나 사소한 불운으로도 일가족 또는 마을 전체가 줄초상을 당하기 일쑤였다. 폭우가 내려 밀 농사를 망치거나 강도를 당해 염소떼를 잃으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식구들은 굶어 죽기 십상이었다. 집단 수준에서 일어나는 불운이나 실수가 대규모 기아를 초래했다. 고대 이집트나 중세 인도에 심한 가뭄이 들면 인구의 5%에서 10%가 사라지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식량은 동이 났는데 교통수단이 너무 느리고 값비싸 충분한 식량을 수입할 수 없었고 정부는 너무 무력해서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 아무 역사책이나 잡히는 대로 들고 펴보라. 10중 8구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와 마주할 것이다. 1694년 4월 프랑스의 보베라는 소도시에서 한 공직자는 기아와 치솟는 식품 가격의 여파를 기술하면서 그 소도시가 일도 직업도 없는 탓에 빵을 살 돈이 없어서 굶주림과 생활고로 죽어가는 가난한 영혼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연명하고 조금이나마 허기를 달래고자 고양이라든가 가죽이 벗겨진 채 똥더미에 던져진 말고기 같은 불결한 것들을 먹는다. 그리고 암소와 황소를 도축할 때 흘러나오는 피라든가 요리사가 길거리에 내다버린 내장을 먹는다. 또 다른 가엾은 사람들은 쐐기풀과 잡초 또는 식물 뿌리와 약초를 물에 끓여 먹는다. 비슷한 상황이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 전국에 2해 연속 흉년이 들면서 1694년 봄 곡식 창고들이 텅 비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비축해둔 식량에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겼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떼죽음을 맞았다. 1962년과 1964년 1692년과 1694년 사이에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280만 명의 프랑스인이 굶어 죽었지만 그동안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정부들과 놀아났다. 이듬해인 1695년에는 에스토니아에 기근이 닥쳐 인구의 5분의 1이 죽었다. 1696년은 핀란드 차례가 되어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었다. 스코틀랜드는 1695년과 1698년 사이에 심각한 기근을 겪었고
몇몇 행정기구는 거주자의 20%를 잃었다. 우리는 점심을 거르거나 종교 기념일에 단식을 하거나 새로운 마법의 다이어트를 위해 며칠 동안 야채즙만 먹어도 괴롭다. 하물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다음 끼니는 또 어디 가서 때워야 할지 막막할 때는 어떨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지독한 고통을 겪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불쌍하게도 이런 고통에 매우 익숙했다. 우리를 기아에서 구해 주옵소서 라고 신에게 소리쳤을 때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지난 100년 동안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으로 사회 안전망이 점점 더 튼튼해졌고 그와 함께 인류는 생물학적 빈곤선에서 멀어졌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 이따금씩 대기근이 닥치지만 그것은 이례적이며 10중 8구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의 정치가 부른 인재이다. 세계의 자연적 기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기근만 존재한다. 지금은 지구 대부분의 장소에서 누군가 실직하거나 전 재산을 잃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민영보험제도, 정부기관, 국제 NGO 단체들이 그를 가난해서 구제하지는 못해도 생존에 필요한 하루치 칼로리는 제공할 것이다. 집단 수준에서는 세계적 무역망이 가뭄과 홍수를 사업 기회로 전환해 식량 부족을 빠르고 값싸게 해결한다. 심지어 전쟁, 지진, 쓰나미가 국가 전체를 휩쓸어도 국제적인 구호 노력 덕분에 기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도 배를 굽는 사람들이 하루 수억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제로 굶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가난은 분명 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지구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조차 영양 실조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킨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는 영양 불안에 내몰린 사람이 600만 명에 이른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날 점심에 먹을 것이 있을지 알지 못하며 대개 배고픈 상태로 잠이 든다. 이들이 섭취하는 영양소는 불균형하고 건강에 이롭지 않다. 탄수화물, 당분, 염분 섭취는 많은 반면 단백질과 비타민은 부족하다. 하지만 영양 불안은 기아가 아니며 21세기 초의 프랑스는 1694년의 프랑스와 다르다. 지금은 보베나 파리 근처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죽지는 않는다.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주목할 만한 나라가 중국이다. 수천 년 동안 기아는 황제부터 공산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국 정권을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중국은 식량 부족 국가의 대명사였다. 재앙 같은 대약진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굶어 죽었고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기계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1974년 최초의 세계 식량회의가 로마에서 열렸을 때 각국 대표단 앞에는 암울한 시나리오들이 제시되었다. 그들은 중국이 10억 인구를 먹여 살릴 방법은 없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사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기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1974년 이래로 수억 명의 중국인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비록 수억 명이 여전히 궁핍과 영양 실조에 시달린다 해도 중국은 자국 역사상 처음으로 기아에서 해방되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과식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8세기의 마리 앙뚜아네트는 굶주린 민중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했다는데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충고를 문자 그대로 따른다. 베버리 힐즈에 사는 부자들은 양상추 샐러드와 퀴노아를 곁들인 찐 두부를 먹는 반면 빈민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트윈키 케이크와 치토스, 햄버거, 피자를 배 터지게 먹는다. 2014년에 21억 명 이상이 과체중이었던 반면 영양 실조를 겪는 사람은 8억 5천만 명이었다. 2030년에는 인류의 절반이 과체중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기아와 영양 실조로 죽은 사람이 총 100만 명 정도였던 반면
비만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었다. 기아 다음으로 인류의 두 번째 강적은 전염병과 감염병이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상인, 공직자, 순례자로 항상 붐비는 도시는 인류 문명의 산실인 동시에 병원균의 이상적인 번식처였다. 따라서 고대 아테네와 중세 피렌체에 살던 사람들은 다음 주에라도 병에 걸려 죽을 수 있고 갑자기 전염병이 발생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전염병 중 가장 유명한 흑사병이 1330년대에 동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어딘가에서 시작했다. 벼룩에 기생하는 세균 예르시니아 페스티스가 벼룩에 물린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시작했다. 흑사병은 수많은 지와 벼룩에 실려 아시아, 유럽,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 대서양 해안에 다다랐다. 7,500만 명에서 2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유라시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수였다. 잉글랜드에서 10명 중 4명이 죽어 흑사병 이전 370만 명까지 늘었던 인구가 흑사병 이후 220만 명으로 줄었다. 피렌체는 10만 명의 시민 가운데 5만 명을 잃었다. 참사를 맞았을 때 위정자들은 무력함 그 자체였다. 대규모 기도회와 행렬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치료는 고사하고 병의 확산을 막을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근대 이전 사람들은 질병이 나쁜 공기, 사악한 악마, 신의 분노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짐작하지 못했다. 천사와 요정은 쉽게 믿었지만 작은 벼룩이나 물 한 방울에 치명적인 포식자들의 함대가 실려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흑사병은 역사상 유일한 전염병도 최악의 전염병도 아니었다.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의 섬들에 유럽인이 처음 발을 디디자 더 참혹한 전염병들이 발생했다. 탐험가들과 이주민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원주민들에게 면역력이 없는 새로운 감염병을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현지인의 무려 90%가 죽었다. 1520년 3월 5일 스페인 소함대 하나가 쿠바 섬을 떠나 멕시코로 향했다. 그 배들에는 스페인 병사 900명과 말, 화기, 소수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실렸다. 그런데 노예 중 한 명인 프란시스코 데 에기아의 몸에 훨씬 더 치명적인 화물이 실려 있었다. 프란시스코는 몰랐지만 그의 세포 수족애들 중 하나에서 생물학적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었다. 바로 천연두 바이러스였다. 프란시스코가 멕시코에 상륙한 뒤 그의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피부 여기저기를 뚫고 나오며 끔찍한 발진을 일으켰다. 열이 펄펄 난 프란시스코는 샘포알란 마을의 한 원주민 가족 집에 알아누웠다. 그가 그 집 식구들을 감염시켰고 그 집 식구들이 이웃을 감염시켰다. 열흘 만에 샘포알란은 묘지가 되었다. 피난민들이 샘포알란에서 이웃 마을로 병을 퍼뜨렸다. 마을들이 차례차례 그 전염병에 무너졌고 겁먹은 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이으며 멕시코 전역을 넘어 국경 밖까지 병원균을 실어 날랐다. 유카타 반도의 마야인들은 악의 신들인 에크페츠, 우잔카크, 소야카크가 밤중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날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병을 감염시킨다고 믿었다. 아즈텍 사람들은 전염병이 테즈캅틀리포카와 시페토텍 또는 백인들의 흑마술 탓이라고 여겼다. 사람들은 성직자와 의사를 찾아가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기도와 냉수욕을 하고 몸에 역청을 문지르고 바퀴벌레를 짓이겨 피부가 헝 곳에 바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수만 구의 시신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부패했으나 아무도 시신을 수습해 파묻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며칠 만에 이 집 저 집에서 일가족이 죽어나갔고
당국자들은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무너뜨리라고 지시했다. 몇몇 동네에서는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1520년 9월 그 전염병은 멕시코 계곡에 도달했고 10월에는 아즈텍 왕국의 수도인 인구 25만 명의 웅장한 대도시 테노치티틀란의 성문 안으로 들어왔다. 2달 사이에 인구의 최소 3분의 1이 죽었다. 그 가운데는 아즈텍 황제 후이틀라 우악도 있었다. 1520년 3월에 스페인 함대가 도착했을 당시 멕시코에는 2200만 명이 살고 있었으나 12월에는 1400만 명만이 살아 있었다. 천연두는 첫 번째 타격에 불과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원주민을 착취하느라 정신없는 동안 독감과 홍역을 비롯한 치명적인 전염병들의 물결이 멕시코를 차례로 강타해 1580년대에는 인구가 200만 명 이하로 줄었다. 2세기 뒤인 1778년 1월 18일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하와이 제도는 인구 50만 명의 조밀한 지역이었는데 유럽이나 아메리카와 철저히 격리된 상태로 살았던 탓에 그동안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쿡 선장과 부하들은 독감, 결핵, 매독을 일으키는 균을 하와이에 처음으로 전파했다. 이어서 들어온 유럽인들이 여기에 장티푸스와 천연두를 보탰다. 1853년 하와이의 생존자는 겨우 7만 명이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한동안 수천만 명이 계속 전염병으로 죽었다. 1918년 1월 프랑스 북부의 참호에서 병사들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악성 변종 독감에 걸려 수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이제껏 서부 전선만큼 전 세계의 일정 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모인 곳이 없었다. 사람들과 군수품이 영국, 미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기름은 중동에서, 곡식과 쇠고기는 아르헨티나에서, 고무는 말레이 반도에서, 구리는 콩고에서 왔다. 이 나라들은 답례로 모두 스페인 독감을 얻었다. 몇 달 만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이 독감에 걸렸다. 인도에서는 인구의 5%가 죽었다. 타히티 섬에서는 인구의 14%가 죽었다. 사모아 제도는 20%였다. 콩고의 구리 광산에서는 노동자 5명 중 1명이 죽었다.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이 유행병으로 죽은 사람이 총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인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죽은 사람은 4천만 명이었다. 몇십 년마다 한 번씩 터지는 전염병의 쓰나미와 함께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정기적으로 밀려오는 감염병의 물결에 매년 수백만 명이 죽었다.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특히 취약했으므로 그런 질병들은 흔히 유년기 질환이라고 부른다. 20세기 초까지 어린이의 약 3분의 1 이상이 영양실조에 질병까지 겹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 지난 세기 동안 인류는 인구 증가와 교통 발달로 인해 전염병에 점점 더 취약해졌다. 도쿄나 킨샤사 같은 현대 대도시는 중세 피렌체나 1520년대의 테노치티틀란에 비해 병용군에서 훨씬 비옥한 사형터였고 오늘날 전 세계 교통망은 1918년보다 훨씬 효율적인 전달망 역할을 한다. 스페인 독감이 콩고나 타히티에 도착하는데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치명적인 질병이 차례차례 닥치는 전염병 지옥에서 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전염병의 발생률과 피해가 극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전 세계의 아동 사망률은 역사상 최저로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 아이들은 5% 이하이다. 선진국에서는 아동 사망률이 1%도 안 된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20세기 의학이 예방접종, 항생제, 위생 개선, 더 나은 의학 인프라 등의 성취를 인류에게 제공해준 덕분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천연두 예방접종 운동이 큰 성공을 거두어 1979년 세계보건기구는 인류가 천연두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천연두는 완전히 박멸되었다고 선언했다. 천연두는 그때까지 인간이 이 땅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한 최초의 전염병이었다. 1967년만 해도 1,500만 명이 천연두에 감염되었고 그 가운데 200만 명이 죽었지만 2014년에는 천연두에 감염되거나 천연두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인류의 완승임이 확실했고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더 이상 인간에게 천연두 예방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전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 조짐으로 불안에 떤다. 2002년에서 2003년까지는 사스, 2005년에는 조류독감, 2009년에서 2010년에는 신종플루, 2014년에는 에볼라였다. 하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 덕에 이러한 질병들은 지금까지 비교적 적은 희생자를 냈다. 예를 들어 사스는 처음에 새로운 흑사병의 조짐을 보였으나 세계적으로 1,000명 이하의 사망자를 내고 종식되었다. 사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는 처음에는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지는 듯 했고 2014년 9월 26일 세계보건기구는 그것을 현대에 일어난 가장 심각한 공공보건 위기로 묘사했다. 그럼에도 2015년 초에 확산세가 잡히기 시작했고 2016년 1월 세계보건기구는 에볼라의 종식을 선언했다. 에볼라는 3만 명을 감염시키고 서아프리카 전역에 막강한 경제적 피해를 끼쳤으며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했지만 서아프리카 너머로는 번지지 않았고 사망자 수도 스페인 독감이나 멕시코의 천연두 유행에 한참 못 미쳤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의학의 최대 실패로 거론되는 에이즈 비극에서조차 진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 처음 발발이 확인된 이래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었고 수천만 명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 새로운 유행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그것이 독특한 속임수를 쓰는 질병이기 때문이었다.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수일 내에 죽는 반면 HIV 양성 환자는 몇 주 내지 몇 달 동안 겉으로는 무척 건강해 보이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감염시킨다. 게다가 HIV 바이러스 자체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 바이러스는 면역계를 파괴하여 환자를 다른 여러 질환에 노출시킨다. 에이즈 환자를 실제로 죽이는 것은 이러한 2차 질환들이다. 이런 이유로 에이즈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상황을 이해하는데 특히 애를 먹었다. 1981년 뉴욕의 한 병원의 표면상으로는 각기 폐렴과 암으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2명의 환자가 입원했다. 둘 다 수개월 또는 수년 전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에이즈 양성 환자였지만 그 사실을 밝혀낼 길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학계가 그 수수께끼 같은 새 전염병의 기제를 파악한 뒤로 과학자들은 단 2년 만에 병의 정체를 밝히고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알아내 전파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런 다음 10년 만에 신약을 개발해 에이즈를 죽음의 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바꾸었다. 에이즈가 1981년이 아니라 1581년에 발발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사람에서 사람으로 어떻게 전파되는지,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아무도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조건에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에이즈는 흑사병과 같은 반열에 오르거나
그 수준을 능가했을 것이다. 에이즈가 인류에게 끔찍한 타격을 주었고 말라리아 같은 오래된 감염병으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오늘날 전염병은 과거 1000년 동안에 비하면 큰 위협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암과 심장병 같은 비감염성 질환으로 죽거나 단순히 노환으로 죽는다. 이것이 혹시 일시적 승리는 아닐지, 언젠가 우리가 모르는 흑사병의 사촌이 들이닥치지 않을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지 않는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의사와 세균 간의 군비 경쟁에서 의사들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할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새로운 감염병들은 주로 병원균의 게놈에서 일어난 우연한 돌연변이의 결과로 생겨난다. 이러한 돌연변이들로 인해 병원균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고 인간의 면역계를 극복하고 항생제 같은 약의 내성을 지닐 수 있다. 인간이 환경에 끼친 영향 탓에 요즘엔 그런 돌연변이들이 과거보다 더 빠르게 발생하고 전파된다. 그렇다 해도 의학과의 경주에서 병원균은 결국 운이라는 눈먼 손에 의존한다. 반면 의사들은 운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과학도 우연에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그렇다 해도 의사들은 이런저런 화학 물질들을 시험관에 때려놓고 우연히 새로운 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해가 갈수록 의사들은 더 나은 지식을 축적하고 그 지식을 이용해 더 효과적인 약과 치료법을 개발한다. 2050년에는 항생제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병원균들이 나타날 것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2050년의 의학은 오늘날의 의학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에 의사들은 어떤 박테리아도 내성을 갖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항생 물질인 테익소박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어떤 학자들은 내성이 매우 강한 병원균들과의 싸움에서 테익소박틴이 판세를 바꿀 거라고 믿는다. 과학자들은 또한 이전의 모든 약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혁명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예컨대 한 연구실에서 이미 나노로봇이 탄생했는데 언젠가 그 로봇들이 우리의 혈관을 누비며 병을 찾아내 병원균과 암세포를 죽일 것이다. 미생물들은 40억 년간 유기체 적들과 싸운 경험을 축적했지만 생체공학 포식자와 싸운 경험은 전무하다. 그러므로 그 미생물들이 효과적 방어책을 진화시키는 것이 전보다 2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에볼라나 미지의 변종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어 수백만 명이 죽는 일이 다시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일을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간주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실패로 간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이다. 2014년 늦여름 끔찍했던 몇 주 동안 에볼라가 전 세계 보건당국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서둘러 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2014년 10월 18일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첫 보고서는 에볼라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하며 이 전염병의 원인으로 세계보건기구 아프리카 지부의 부패와 비효율을 지목했다. 더 나아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은 국제사회에도 비판의 화살이 겨누어졌다. 이러한 비판의 기본 전제는 인류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를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어떤 전염병이 통제 불능으로 퍼져나간다면 그것은 신의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무능 탓이라는 것이다. 에이즈와 에볼라 같은 자연재해와의 싸움에서는 인류가 승기를 잡았다. 하지만 인간 본성 자체에 내재한 위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명공학은 인간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격파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인간 자체를 전례 없는 위협으로 바꾼다. 새로운 질병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도구들이 군대와 테러범의 손에 넘어가면 훨씬 더 끔찍한 질병과 종말의 날 병원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전염병이 미래의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경우의 수는 단 하나. 어떤 무자비한 이념을 위해 인류 스스로 그런 병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 앞에서 인류가 속수무책이던 시대는 끝난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시대를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 번째로 좋은 소식은 전쟁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당연한 일로 여긴 반면 평화는 일시적이고 위태로운 상태로 간주했다. 국제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므로 두 정권이 사이좋게 지낸다 해도 전쟁은 언제든 터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는 1913년에는 평화롭게 지냈지만 1914년에는 얼마든지 서로의 목을 겨눌 수 있었다. 정치인, 장군, 사업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앞날의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전쟁을 염두에 두었다. 석기 시대부터 증기 시대까지, 북극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웃이 언제라도 우리 영토를 침입해 우리 군대를 격파하고 우리 민족을 도륙하고 우리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20세기 후반 동안 이런 정글의 법칙이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깨졌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쟁은 드문 일이 되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사망 원인의 약 15%가 인간의 폭력이었던 반면 20세기에는 그 비율이 5%에 불과했고 21세기 초에는 약 1%로 줄었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5,600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2명만이 폭력으로 죽었다. 반면 80만 명이 자살했고 150만 명이 당뇨병으로 죽었다. 현재 설탕은 화약보다 위험하다. 전쟁이 드물어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삶의 점점 더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생각조차 못할 일로 여긴다는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 기업, 개인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초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집단 자살과도 같은 미친 짓으로 만들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무력 충돌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가 물질 기반 경제에서 지식 기반 경제로 탈바꿈했다. 전에는 부의 원천이 금광, 밀밭, 유전 같은 물질적 자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이 부의 원천이다. 유전과 밀밭은 전쟁으로 정복할 수 있지만 지식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없다.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면서 전쟁의 채산성이 떨어졌고 전쟁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물질 기반 경제를 운영하는 지역, 예컨대 중동이나 중앙아프리카에서만 일어나게 되었다. 1998년 르완다가 이웃나라 콩고에 풍부한 콜탄 광산을 점령하고 약탈한 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었다. 콜탄은 휴대폰과 노트북 제조에 많이 쓰이는데 콩고는 세계 콜탄 보유고의 80%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르완다는 약탈한 콜탄으로 연간 2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가난한 르완다로서는 큰 돈이었다. 반면 중국이 캘리포니아에 침입해 실리콘밸리를 점령했다면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중국인들이 그 전투에서 어떻게든 승리한다 해도 실리콘밸리에는 약탈할 실리콘 광산이 없으니 말이다. 물론 중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굴지의 첨단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그들의 제품을 제조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 르완다가 콩고의 콜탄을 약탈해서 1년 동안 번 돈을 중국인들은 단 하루에 평화로운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다. 그 결과 평화라는 말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이전 세대들이 평화를 일시적인 전쟁 부재 상태로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는 평화를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상태로 여긴다. 1913년에 사람들이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평화가 존재한다고 말한 것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현재는 전쟁이 없지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평화가 존재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현재의 정황상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다는 뜻이다. 그런 평화가 프랑스와 독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에 퍼져 있다. 내년에 독일과 폴란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또는 브라질과 우루과이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런 새로운 평화는 그저 히피들의 판타지가 아니다. 권력에 굶주린 정부들과 탐욕스러운 기업들 역시 평화를 확신한다. 메르세데스사가 동유럽 판매 전략을 짤 때 독일이 폴란드를 정복할 가능성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필리핀에서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기업이 내년에 인도네시아가 필리핀을 침략할까봐 걱정하지는 않는다. 브라질 정부가 내년 예산 관련 국무회의를 열 때 브라질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주먹으로 치며 잠깐, 우리가 우루과이에 침입해 정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복 전쟁에 쓸 예산으로 50억 달러를 책정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국방장관이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나라도 있고 새로운 평화가 뿌리 내리지 못한 지역도 있다. 내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어서 잘 안다. 하지만 그들은 예외에 해당한다. 물론 이 새로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애초에 핵무기로 인해 새로운 평화가 가능했듯이 미래의 기술 발전이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 일어날 조건을 마련할지도 모른다. 특히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경우 약소국이나 비국가 활동 세력들도 초강대국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어서 세계를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와 싸울 때 미국은 바그다드와 모술에 큰 피해를 입혔지만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에는 단 한 개의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에는 북한이나 이라크 같은 나라가 논리폭탄으로 캘리포니아를 정전시키고 텍사스의 정유 공장을 폭파하고 미시간에서 열차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능력과 동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사이버 전쟁이 새로운 파괴 수단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새로운 유인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 70년 동안 인류는 정글의 법칙뿐 아니라 체호프의 법칙도 깼다. 안톤 체호프는 연극의 1막에 등장한 총은 3막에서 반드시 발사된다고 했다. 그동안의 역사에서 왕과 황제들은 새로운 무기를 획득하면 곧바로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하지만 1945년 이래 인류는 그런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배웠다. 냉전의 1막에 등장한 총은 결코 발사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투하되지 않은 폭탄과 발사되지 않은 미사일로 가득한 세계에서 사는 데 익숙하고 정글의 법칙뿐 아니라 체호프의 법칙을 깨는 데도 능하다. 혹시 이런 법칙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일 것이다. 테러리즘은 어떤가? 중앙정부와 강대국들이 아무리 자제력을 길렀다 해도 테러범들은 새로운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을지도 모른다. 분명 걱정스러운 가능성이다. 하지만 테러는 실질적 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나약한 전략이다. 적어도 과거에는 테러리즘이 큰 물질적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두려움을 확산시키며 효과를 보았다. 대부분의 테러범들은 군대를 격파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도시 전체를 파괴할 힘이 없다. 2010년에 비만과 그 관련 질병들로 죽은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었던 반면 테러로 죽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총 7,697명이었고 그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알카에다보다 코카콜라가 훨씬 더 치명적인 위협이다. 그렇다면 테러범들은 어떻게 일간지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세계 정서를 바꾸는 데 성공할까? 그들은 적을 도발해 과잉 반응을 유도한다. 테러리즘의 본질은 쇼이다.
테러범들은 끔찍한 폭력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중세의 혼돈 속으로 뒷걸음질 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따라서 국가들은 종종 테러리즘의 연극 효과에 안보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국민을 억압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등 힘을 대대적으로 과시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테러리즘에 대한 이런 과잉 반응은 자국의 안보에 테러범들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 테러범들은 도자기 가게를 부수려는 파리와 같다. 파리는 힘이 없어서 찻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황소를 찾아내 그 귀 속에 들어가 윙윙거리기 시작한다. 황소는 공포와 화를 참지 못해 도자기 가게를 부순다.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사담 후세인을 추출할 수 없어서 9.11 테러로 미국을 도발했고, 미국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대신 중동의 도자기 가게를 파괴했다. 이제 폐허가 된 그곳에서 그들이 활개친다. 테러범들은 그들의 힘으로 우리를 끌고 중세로 돌아가 정글의 법칙을 재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 도발해도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다. 정글의 법칙이 다시 유효된다면 그것은 테러범들의 잘못이 아닐 것이다. 기아, 역병, 전쟁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낼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무력한 인류가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는 불가피한 비극이 아니다. 이 문제들은 관리할 수 있는 난제가 되었다. 가난에 찌든 수억 명, 매년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으로 쓰러지는 수백만 명, 폭력의 악순환에 갇힌 시리아, 콩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백만 명이 겪는 고통이 대수롭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기아, 역병, 전쟁이 지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니 이제 이 문제들에 대해 그만 걱정하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정반대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문제들이 해결 불가능해서 노력해봤자 소용없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신에게 기적을 내려달라고 빌 뿐 스스로 기아, 역병, 전쟁을 몰아낼 생각은 하지 않았다. 2016년의 세계가 1916년만큼이나 굶주리고 병들고 폭력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해묵은 패배주의적 시각을 고수한다. 그들이 하는 말에는 인간이 20세기에 한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없고 의학연구, 경제개혁, 평화계획이 모두 허사였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학연구, 참신한 경제개혁, 새로운 평화계획에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봐야 무슨 소용인가. 과거의 성취를 인정해야 미래에도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게 된다. 20세기에 우리가 이뤄낸 일들을 생각하면 기아, 역병, 전쟁으로 계속 고통받는 것에 대해 자연이나 신을 탓할 수만은 없다.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상황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것을 제대로 평가할 때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바로 역사에는 공백이 없다는 것이다. 기아, 역병, 전쟁이 줄고 있다면 다른 과제가 인간의 의제에 올라와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고도 영문을 모른 채 새로운 전선에 끌려나갈 수 있다. 과연 무엇이 기아, 역병, 전쟁을 대신해 21세기 인류의 최상위 의제에 오를까? 중요한 과제 하나는 우리 자신의 힘에 내재된 위험들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아, 역병, 전쟁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경이로운 경제 성장 덕분이었다. 성장은 우리에게 풍부한 식량, 의료 혜택, 에너지, 원재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성장은 우리가 이제 겨우 탐사하기 시작한 지구의 생태적 균형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다. 인류는 이 위험을 뒤늦게 인정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염,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개선에 필요한 진지한 경제적,
정치적 희생을 하지 않는다. 경제 성장과 생태계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이 오면 정치인, CEO, 유권자들의 10중 8구가 성장을 선호한다. 21세기에도 이런 식이면 우리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밖에도 인류는 무엇을 위해 노력하게 될까? 기아와 역병, 전쟁을 통제하고 생태적 균형을 지키는 데 만족하며 살아갈까? 이것이 가장 현명한 길일지도 모르지만 인류가 이 길을 따르지는 않을 것 같다. 인간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이 없다. 뭔가를 이루었을 때 인간이 보이는 가장 흔한 반응은 만족이 아니라 더 갈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항상 더 낫고 더 크고 더 맛있는 것을 찾는다.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힘을 갖게 되면 그리고 기아, 역병, 전쟁의 위협이 마침내 사라지면 인류는 무엇을 할까? 과학자, 투자자, 은행가, 대통령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할까? 시를 쓸까? 성공은 야망을 낳는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에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극도의 비참함에서 구한 다음에 할 일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짐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